하성란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인면수심, 폐륜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내 일이 아니라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곤 하는데요. 타인의 삶에 이렇게 정말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백가음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신문 사회면과 TV 고발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사건들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드리워진 어두운 현실을 목도할 수 있다. 이처럼 외면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소재로 두 권의 소설집을 펴내며 삶의 어두운 이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가 백가흠. 그의 시선은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일상 뒤에 숨겨진 폭력과 공포를 낱낱이 포착해낸다. 근대 한국 소설 한 세기를 통틀어 가장 엽기적이고 폐륜적인 모사가 발견된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백가음 작가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픈 욕망을 뒤로하고 감정을 절제한 문체로 소설 속 인물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둡고 낮은 공간으로 다가간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독서 습관을 기르며 자연스럽게 문학의 길에 들어섰으며 1970, 80년대 한국 작가들과 제3세계 작가들은 문학적 토대가 되었다.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소설을 써오고 있다. 두 번째 소설집 조대리의 트렁크에도 여전히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처절한 사연이 가득 실려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주목한다. 노총각 대리운전기사의 허름하고 비루한 삶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7년 여름 사이에 발표된 9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소설집은 음울한 현실을 역설적인 기법과 관음증적 시선으로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부모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한 어린 영혼들과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하듯 유기당하는 늙은 모성 등 폭력의 근원에 대한 탐구는 개인적 성향을 넘어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된다. 그나마 표제작을 비롯한 몇 편의 작품에는 화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었다. 폭력이 범람하는 오늘날, 백가음 작가는 독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질 뿐이다. 아주 이성적이고 태연하게 그 폭력들을 묘사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 사회이지만 사실은 그 폭력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혹은 광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성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성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합리적인 것 혹은 이성적인 것을 예찬하는 사회인데 그러면서 폭력은 마치 그것과 무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가장 끔찍한 폭력은 이성이나 합리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끔찍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전하고 소통과 화해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소설가 백가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죠? 그러게요. 네. 요즘엔 자주 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귀뚜라미가 온다가 첫 소설집이었는데 이제 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건 조대리의 트렁크예요. 네, 근데 벌써 이 소설집이 2년이나 됐어요. 그러게요. 네. 좀 바쁘게 살았다고, 작가로서 바쁘게 살았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많은 작품들을 뭐 쓰거나 뭐 그러진 못했고요. 뭐 텀텀이 단편 몇 편 정도 쓴 정도고요. 일단 좀 먹고 사는데 많은 시간을 좀 치중을 했습니다. 2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대리의 트렁크에 들어있는 9편의 소설들은 여전히 현장감을 가지고 문제들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대리의 트렁크, 차의 트렁크죠. 예, 네. 가지고 다니는 트렁크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두 가지 다 트렁크라는 뉘앙스에서 왠지 불길함, 우리가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을 꼭 여기에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좀 중의적인 이제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조대리의 트렁크도 실은 그 여기서는 이제 대리기사의 차 트렁크죠. 근데 흔히 이 제목만 보면은 그 한 셀러리맨의 어떠한 그 트렁크를 연상시키지 않을까. 결국은 그 인물들이 지고 다니는 그 트렁크라는 짐들이 어떤 한 기사에게는 차 트렁크도 될 수 있을 테고요. 어떤 셀러리맨들에게는 이제 여행용 가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트렁크에 집어넣고 혹은 짊어지고 다녀야 될 어떤 무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암시적으로 숨겨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예. 작품을 읽다 보면 언젠가 TV나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어떤 잔혹한 사건들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런 반윤리적이고 충격적인 소재들을 소설에 끌어오셨어요. 예. 네. 제가 갖고 있는 감수성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소재들이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뭔가 폭력적이고 혹은 굉장히 외설적이고 혹은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들을 들춰내는 거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절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반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처음으로 그 절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도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절에 혼자 반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죠. 산속에서는 너무 더디게 네. 흐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과연 그 누구인가부터 했는데 제가 뭐 이거 재수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온정주의 같은 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좀 사회적으로 확대를 되면 이제 공익에 관련된 그 관심들이고요.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운동권들이 투쟁하던 뭐 한 신념일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 정도의 경제 그 어떤 확고한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인간에 대한 그 온정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쓰럽고 좀 측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이제 그때서 처음 알았어요. 물론 뭐 그게 꼭 이렇게 깨달은 건 아니고 이제 연애에서부터 시작된 이렇게 들여다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부터 그러면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온정이 끌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실은 그런 소재를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엽기적이고 좀 특이한 소재를 쫓아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큰 주제를 이제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그 소재겠죠. 인물도 뭐 소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되네요. 자신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폭력성, 또 외설성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외설성 같은 경우는 남자 작가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폭력성의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 또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에 나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소설이 꾸려지지 않잖아요. 제가 뭐 매체로 이제 소재를 따온 것들이
이제 한 서너 편쯤 돼요. 다 합쳐서. 근데 나머지는 거의 실은 다 그게 너무 과장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실은 그 무렵에 아동 폭력과 노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책을 끝내고 두 번째 책은 그 막연하게 그러니까 생각했고 준비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적합한 소재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실은 조사를 전혀 하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소설 쓰는데 방해가 많이 되는 거. 실제 팩트는 오히려 그 아주 짤막한 그 단신이죠. 사회 기사 단신이 그 많은 것들을 실은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그 결말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신문 기사라는 건 그렇죠. 아주 몇 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아주 짤막한 결말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상상해서 만드는 거고요. 때로는 그 결말을 이제 제가 그냥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게 큰 주제 안에서 뭐 그게 그 좀 상관없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소설에 소설에서 작가가 본 그 시선의 끝은 어딜까? 요한 묵시록 같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예. 네, 그 시선의 끝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작가가 오히려 더 계속 이쪽으로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작가는 패배해질지라도 작품은 뭔가가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런 독자로서 그런 욕심이 또 있어요. 이제 그 작가는 뭔가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는 이렇게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질문을 독자에게 남기는 게 그 중요하고 그게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은. 그리고 실은 출구도 저는 마련해 놓지 못했고요. 답답해요. 저도 실은. 근데 독자 입장에서 그 읽는 그 감성과 똑같이 쓰면서도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도망갈 길 없고 나갈 길이 없는데 이걸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도 계속 위안을 삼는 건 뭐냐면 태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남성이라고 하고 사회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남게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에 그 많은 그 선생 작가들이 그 던져놨던 그 물음들이 실은 지금도 유효하게 읽히는 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안고 간다면 그래도 좀 스스로에게 계속 위안 삼는 게 그래도 너는 성공한 작가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예. 소설집 조대리의 트렁크에 나오는 소설 속 공간들은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어둡고 은폐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어둠이 깔리고 웰컴 모텔의 네온 사인이 낡은 동네를 밝힌다. 네온 사인은 크고 현란하다. 시내 어디에서도 보일 만큼 웅장하다. 웰컴 베이비의 주요 공간은 어느 동네에나 있는 오래된 그저 그런 모텔이다. 그곳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남녀의 정사 장면이나 투숙객 남자가 자살하는 광경을 옷장 안에 숨어서 훔쳐보는 아이가 살고 있다. 동네 한가운데 성처럼 우뚝 솟아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비참할 뿐이다. 동네 PC방들은 상금 1, 20만 원을 내걸고 게임 대회를 개최하곤 하는데 그것을 따라 부부는 떠돌아다녔다. 부부는 돈이 떨어진 지 오래다.
PC방을 전전하며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인 부부는 아직 앳되고 어린 나이지만 4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아이는 자신들이 자란 고아원에 버렸고 4번째 아이는 그들이 머물던 모텔에 유기한다. 매일 기다려 해서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마림공원 무료 급식소 주변에서 며칠째 움츠려 있던 가출 소녀 연주를 자신의 구닥다리 남루한 집으로 데려간다. 오래된 연립주택 반지하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눅눅한 습기를 가득 안고 있었다. 이젠 정말이지 갈 곳 없는 지친 인생들만이 쓸쓸히 철거이를 기다리며 겨울을 나고 있었다. 웰컴 마미에선 돈 벌러 간 엄마를 한없이 기다리던 아이가 불 꺼진 반지하 방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지상의 집들은 지하의 집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뒤에 지상의 이웃들은 지하에 집이 있는 줄만 알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아무래도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소설 속 주인공들이 거처하는 곳이 음침하죠. 그래서 그쵸. 반지하방이거나 예, 예. 또 PC방이거나 모텔이거나 예, 예. 예, 그 정착할 수 없는 곳을 떠도는 예, 예. 유령 같은 인물들이에요.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주로 그리고 있는 이제 인물들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의 한계죠. 그 한 개인이 그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른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는 이제 작가가 삐끗하면 그 인물들도 실제 사람이니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한 이제 절대로 복구할 수 없는 어떤 한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그 주로 포착이나 뭐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실존주의적인 실존에 관계된 그런 뭐 생각과 많이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그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닫힌 공간이에요. 실제로 이 인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네. 누군가 손을 혹은 내밀어 주던가 혹은 관심을 가져주던가 누가 대신 신고를 해주던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소통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 실제로 이런 인물들은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실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더 단절시키고 좀 효과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막힌 공간이 필요하죠. 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뭐 반지하방도 창문이 항상 아이들이 쳐다보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 뭐 과수원 농장 같은 경우도 마을도 있고 교회를 계속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장애인 실태 조사를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은 그 소통의 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오히려 그래서 더 고립되고 자꾸 밀려나는 이런 분위기가 낳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설들을 읽다 보면 타인의 모습이나 고통을 엿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 예, 그게 그 소설 쓰기에서 어떤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소설 자체 속에서도 장롱 속에서 예, 몰래 그 모태방 안을 숨어다 보는 것도 욕실 창문을 건너편에서 훔쳐보는 것 등등이 나오죠. 예. 그 이제 관음증이라는 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켜보기만 하고 끊임없이 지켜본다는 건 그 엄청난 관심의 실은 표현이죠. 좋아하는 거고. 절대 근데 관여하진 않는 게 관음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한 개인적인 그 습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즐기기 좋아하는 지금 현 사회의 한 풍토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 뉴스 굉장히 좋아하죠. 남의 사건도 그렇죠. 좋아하고.
하지만 뭐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거나 뭔가 그 내 일처럼 혹은 내 가족의 일처럼 뭔가 이렇게 뛰어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은 그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 큰 주제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장치들 같이 이제 소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사실 옛날 같은 소설에서는 옛날 그 소설에서는 그 훔쳐보기에서 그 주인공이 관여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쵸. 예, 예. 요즘 세대는 예. 훔쳐보기 자체만으로도 예, 예, 어떤 예. 묵직한 주제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사랑에 관한 부분, 예. 방금 이제 여러 번의 연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굿바이 투 로맨스를 비롯한 예, 백감시 소설의 사랑 부분은 예. 좀 달라요. 과학적이기도 제가 하고. 진짜 사랑도 잘 못하고 네, 피학적인 사랑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아까 아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남성적인. 네. 피학적인 이제 사랑을 좋아해서 그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잘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방향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실은. 사랑을 사랑으로 이제 서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겠죠. 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는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걸 저는 정말 실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첫 책이 나오고 해설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정말 이랬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 정말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었는데 그 진짜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일방향의 사랑에 대해서 주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쪽은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고통받는 이제 이런 것들에 그 관심이 많았죠. 주로 나쁜 놈들을 이제 주로 찾다 보니까 그 남성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타지죠. 그것도 일종의 그 뭐 사랑에 대한 환타지거든요.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한 일정한 그 로맨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립되지 않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그거는 이제 대안일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혹시 그런 데에 그 있지 않을까. 너무 실은 힘들잖아요. 사랑하면서 너무 사람들 힘들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고 뭐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폭력을 많이 휘두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그 단발머리에게 자신에게 향하는 물음일 수도 있는데 왜 도망치지 않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예. 역시 자신도 도망치지 못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데서 어떤 사랑의 관성이랄까 예. 또 그런 것들이 다 납득이 가면서도 예.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밤새도록 그 남편한테 혹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떤 한 부인이 있다고 친다면 밤새도록 맞고 그 매를 견디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북엇국을 끓이는 실은 그건 어떤 우리가 익히 익숙했던 관습을 통해서 알았던 현모양처나 뭐 한 부인의 상처럼 알고 있던 게 실은 현대에 와서는 그게 정신병인 거죠. 정신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장애죠. 고쳐야 되는 것들이고 말 그대로 선과 악, 뭐 혹은 죄와 벌, 혹은 폭력과 비폭력의 그 경계 자체를 잘 습득을 못하는 이제 상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데이트 상대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진하게 다뤄보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이 예. 사랑 같은 부분에서도 역시 모범이 될 만한 어떤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제대로 습득하지 예. 못한 경우가 예, 있겠네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어떤 대안은 아니겠지만 소설들을 읽다 보면 동성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이 예. 드러나요. 제가- 이성으로서는 예. 넘어서지 못하는. 학기마다 맨날 뭐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게이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한둘 꼭 있어요. 근데
저 개인은 아니에요. 제가 여자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데 평화롭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남성이 갖고 있는 환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뭔가 평온하고 좀 문제 없고 뭔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뭐 이런 사랑의 대안이 혹시 동성애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요 근래에 와서 좀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게이즘이나 이 동성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아주 막연한 그냥 그 짐작이나 상상일 뿐인 거죠.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준호는 2시가 되자 루시는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라는 첫 문장을 쓰고는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본다.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는 언제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준호는 실제로 여자와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직 그에게는 루시라는 연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빛나는 별이 있을 뿐이다. 준호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루시를 힐끗 쳐다본다. 그 여자 생각하면서 쓸 거 아니야, 루시. 이건 단지 일일 뿐이라고. 준호는 자신의 생각을 루시에게 들킨 것 같아 퉁명스럽게 중얼거린다. 그래, 알아. 독자들은 그걸 원한다고. 주인공 이름만 루시지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야. 그 여자와 닮긴 뭐가 닮아. 난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어. 그 여자는 김철수 시인 전 부인이야. 루시, 너도 내가 등단하길 원해? 고상해지길 원하는 거냐고.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준호는 말을 멈추고 신경을 방문 너머로 돌린다. 미순이 온 모양이다. 루시의 여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준호나 조대리의 트렁크에 등장하는 조대리나 둘 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여성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준호는 굉장히 특이하죠. 인형을 사랑해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대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상황이 좀 다르죠. 조대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유에서 그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 준호라는 인물은 실은 부족한 게 없는 친구인데 군대에 가서 좀 우스꽝스럽죠. 이 우스꽝스러운 그 제도가 가한 폭력의 희생양이죠, 실은. 한 개인이 파멸로 이제 이끌어지는. 읽어보셨겠지만, 무슨 승단 준비를, 100%의 승단율이라는 건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태권도를 100명 전부 다가 똑같은 발차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죠. 그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그게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제도가 한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왔을 때 한 개인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실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질문 던지고 싶었고요. 이런 그 걸음걸이 혹은 이제 장애를 안고 사는 이 준호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와 비슷한 그 환경과 혹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조대리에서도 아주 작은 암시였는데요.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말을 걸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어느 순간 여자가 갖고 있는 게 흉터를 보게 되면서 이 여자에게 다가서게 되거든요. 뭐 그게 이 목에 나 있는 그 어떤 흉터를 보게 되고 다가서게 되는데 그게 또 비슷한 심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아, 네. 표제적인 조드레의 트렁크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예. 조드레의 트렁크에 나중에 예. 트렁크에 들어있지 않을 될 것이 들어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은 이제 결말을 생각하고 이제 이 앞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소설을 쓰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막연하잖아요. 그냥 막연함만 가지고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게 소설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막연했던 처음 가졌던 생각은 혹 누군가 나에게 차를 주면서 차에다가 노모까지 실어준다면이라는 이제 아주 막연한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엄마를 맥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진 않을 테니까 그것도 차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거기 복합적인 아주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을 놓고 이제 인물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고요. 그걸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간다는 표현 좀 그걸 받아들이는 이 맞겠죠. 받아들이는 사람 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로 실은 그 삶의 우선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같으면 첫 책 같으면 차체 버렸을지도 모르죠. 물 같은 데다가 빠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좀 그러지 처음부터 버겁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부모를 버릴 만한 이유가 그에게도 있을 거라는 네. 이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놓치고 싶진 않았는데 글쎄요 잘.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죠. 아까 첫 소설집 이후에 줄곧 관심을 가졌던 노인과 아동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소설 속에 드러나 있죠. 네. 여기와 이제 조데레 트렁크와 매일 기다려 네. 몇 가지 얘기들이 이제 섞여 있죠. 네. 저는 이 소설책 중에서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웰컴 베이비에 나오는 계속 아이를 낳아서 아기를 고아원에 유기하는 그런 철부지 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아팠어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제가 지금 기억 두 편의 웰컴으로 시작되는 두 편의 단편 소설이 있죠. 웰컴 베이비, 웰컴 마미. 그 웰컴 모텔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연작으로 근데 이제 아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기는 정말 선택권이 없죠. 그게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동등하거나 평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살아야 될 권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아이는 아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웰컴 베이비에서는 좀 더 건조하게 좀 다뤄보고 싶었고요. 웰컴 마미는 실은 이제 정면으로 실은 웰컴 마미를 더 먼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순서를. 먼저 웰컴 베이비부터 이제 바꿨던 거고 어른들에 의해서 태어나지고 살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버려지는 아이들 혹은 책임져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무책임한 그거죠.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인간들이죠.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 실제 기사들이 떠오르게 돼요. 이렇게
웰컴 마미에서도 예. 혼자 이렇게 미니 예, 분치하고 예, 예. 엄마를 기다리다가 죽는 아이가 예, 예.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니 죽지는 죽지는 않고요. 않았나요? 예. 아니 예. 여기서는 이제 아이는 죽은 걸로 했죠. 애가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죽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70%가 방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실제로 뭐 아동 학대면 우리가 학대라는 말이 주는 뭐 폭력, 뭐 실제로 막 물리적으로 때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 방치 자체가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실은 아기들한테 그 가장 큰 학대죠. 오히려 한두 번 손으로 때리는 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점점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면서 무분별하게 아이를 낳는 사회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항상 그 이면들이 뭐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런 출산율이라는 건 굉장히 어느 정도 합법적이고 어느 정도 인정된 가정하에서 그 파생되는 출산율이잖아요. 네. 그 이면의 출산율이라는 건 한 번도 줄은 적이 없거든요. 뭐 고등학생들 혹은 뭐 미혼모들 혹은 원하지 않는 그 아이들 이런 출산율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그 애기 과연 내 애기가 아니지만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이제 물음들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백감 씨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있네요. 매일 기다려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예, 그 노인에게는 단지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예, 그 아이들을 자꾸 거두죠. 예. 그 이제 일종의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그 되게 쓸쓸한 일생을 보낸 그 노인분이시죠. 그 혼자 이제 그 거리를 떠돌면서 하루하루 근근하게 이제 사는 인물로 설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한 번도 책임감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이제 캐릭터예요, 실은. 제가 원래 그 막연하게 꿈꾸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여받은 책임감, 그게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이제 말년에. 실은 자기가 더 힘들고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그러면 어떨까 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을 했고요. 그 아주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정을 해놓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은 소설이 제가 읽어보면 많이 세련되질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대비죠. 뭐 이것도 일종의. 예.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악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거든요, 진짜로. 그런 것들도 좀 그 애들이 정말 못되고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자꾸 이 노인들을 등을 쳐먹는 건가? 꼭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들이 그 친구들도 집을 나온 이후에 이 환경이 되게 점점 냉혈한으로 냉정하게 정말 온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예. 그 내년에 이제 장편 연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살짝 예, 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실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 2권 하고요. 장편까지 해서 전 책을 3권만 내면 제가 할 얘기는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거고요. 원래 이제 심적으로 한 분기가 끝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장편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순차적으로 쓴 게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주제는 뭐. 그 자이든 타이든 이제 이 사회, 이제 이 반도에서 밀려나가지고 외국을 떠도는 사람들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네.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토피아적인 어떤 한 지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정치적인 자유로움을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혹은 정말 인생 자체 혹은 뭐 그걸 즐기기 위해서 히피적인 뭐 이런 것들을 즐기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예, 좀 더 기괴한 콜라주가 그림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백가음 씨의 낭독을 들으면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읽어주실 부분이 어떤가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그 로망의 법칙이라는 단편의 네. 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 친구를 이제 여기 이제 P와 K라는 두 의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친구가 이제 80년대 유학을 떠났던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사로 이제 돌아오긴 하는데 이제 자기 성적인 정체성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80년대 학번들인데 그 정치적인 것들이나 뭐 한 역사적인 부채의식이 고민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고민이었던 이제 그런 것들과 화해하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처음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P는 K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K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P는 언뜻 K의 아버지도 의사였다는 것이 떠올랐다. 너나 할 것 없이 학업은 뒤로 한 채 시대의 투사를 자처하던 시절 호련히 혼자 유학을 떠난 K를 씹어대던 어느 술자리도 생각났다. 은근히 질투와 시기를 뒤섞어 K를 반동으로 몰던 동기 녀석은 강남에서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야 어쨌든 K는 이미 유학을 떠난 후였으니 자신이 반동으로 몰리고 부르주아 소리를 들으며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가장한 비루한 욕망의 끄트머리에 불과한 일이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은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린 K를 씹어댔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그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은 곱절로 더해가는 것 같았다. 폭력이 난무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이웃에게 자신의 손과 어깨를 한번 빌려주세요. 올해에는 좀 더 훈훈한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책을 삼킨 TV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